지금 상황이 비상시국이다. 당자본주의 이런 메커니즘 가지고는 이걸 풀 수가 없다. 한꺼풀 더 들어가면 그런 계산까지도 하고 있다. 이게 저는 시진핑 리스크의 핵심이다 이렇게 판단합니다. 안녕하세요. 박종훈의 경제한방입니다. 우리나라의 가장 중요한 변수 중에 중국에 대해서 여러 가지 다양한 의견들이 나오면서 과연 어떻게 봐야 될지 궁금해하시는 분들이 많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요. 바로 강준영 한국외대 국제지역연구센터장을 모시고 한번 중국과 관련해서 얘기를 나눠보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네. 자, 이 지난해 하반기부터 중국의 성장 엔진이 줄어들고 있다 이런 얘기를 좀 많이 했었는데 이게 기준금리라고 볼 수 있는 LPR을 2달 연속으로 내렸단 말이죠. 다른 나라들은 전부 다 긴축 기조로 가고 그렇습니다. 있는데 대부분 선진국들은 이게 도대체 어떻게 해석을 해야 될까요? 중국 정부가 판단하기에 지금 상황이 비상시국이다 이렇게 판단을 하고 있는 것 같아요. 지금 말씀하셨다시피 중국은 2020년도에 그 소위 코로나 통제에 성공하면서 주요 국가 중에 유일하게 2.2% 플러스 성장을 한 국가고 그 기저 효과 덕분에 또 많은 국가들이 생산 활동을 하지 못하면서 올해 1분기에 무려 18.3%를 성장을 했어요. 2분기 7.9, 3분기 4.9. 근데 4분기에 4.0%가 됐단 말이죠. 그래서 전체적으로 보면 8%인데 그 전까지 합치면 2년간 경제가 5.1% 정도 성장한 걸로 판단이 된단 말이죠. 그렇다면 이 시스템을 가지고 중국이 얘기하는 뭐 2049년 세계 최강의 국가, 뭐 미국과 한번 맞짱 뜨는 거, 뭐 이런 게 불가능한 거죠. 그러니까 어떤 형태로든 간에 경기를 진작을 시켜야겠다라는 생각을 하고 있는 겁니다. 근데 본격적으로 하기는 굉장히 어렵다. 지금 당장 그 베이징 올림픽을 앞두고 있고 이런 상황에서 막 풀 수도 없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러니까 일단은 시장에 신호를 주는 거죠. 기준금리를 내려서 통화 유동성을 확대할 생각을 가지고 있다. 그리고 더불어서 1월 초에 국무원에서 소위 올해 그 예산안 중에 고정자산 투자할 거를 1분기에 당겨서 최대한 많이 투자하라. 이런 이제 지침을 내려보냈어요. 네. 그러니까 이게 항상 연초는 또 중국은 특히 심하잖아요. 그 1, 4분기 같은 경우는 뭐 설도 있고 춘절도 있고 그래서 안 되는데 이럴 때 공격적 투자를 중국 중앙정부가 밀어붙인다. 그럼 지방정부가 돈이 없다 그러니까 그러면 특수목적 채권도 발행해라. 이렇게까지 좀 강력하게 그 소위 올림픽 이후에는 뭔가 좀 변화가 있을 거다라는 메시지를 주는 거고 그 이유는 지금 굉장히 안 좋기 때문에 이걸 넘어가야 된다는 그런 반증이다 이렇게 봐도 될 것 같습니다. 자, 중국에 이렇게 경제가 안 좋아지면서 그 다음에 정치 리스크가 온 건지 아니면 뭐 정치 리스크 때문에 경제가 지금 현재 점점 안 좋아지고 있는 건지 이 정치하고 어쨌든 연관이 좀 있다는 얘기가 있거든요. 상당히 많죠. 특히 이거는 그 시진핑 체제에 들어서서 더 심화된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원래 중국 경제가 시진핑 1기 때도 그런 얘기를 했거든요. 이제는 고도 성장의 시대는 지났다. 중속 성장을 할 수밖에 없다. 이런 얘기를 계속 했었는데 시진핑 체제가 되면서 이제 우리가 이 정도로 성장을 했으니 미국한테 밀리지 말고 세계적인 국가가 돼야겠다라고 어떻게 보면 좀 샴페인을 좀 일찍 터트린 그런 모습도 분명히 있었단 말이죠. 그런데 이게 갈수록 심해지면서 특히 올해 그 이제 11월쯤으로 예정이 돼 있는 20차 당대표 대회를 통해서 이제 3기 지도부를 구성을 하려고 하는데 이거를 위해서 경제를 정치에 복속시키는 형태들이 많이 일어난단 말이죠. 그러니까 경제 안정 뭐 이런 게 경제 발전을 위해서가 아니고 사회 안정을 위해서 사회 안정의 배경에는 안정적으로 새로운 지도부를 구성하기 위해서 예를 들면 이제 이런 메커니즘이 성립이 되는 거예요. 그리고 중국은 이렇게 얘기하는 거죠. 미국이 시비를 걸어왔다 트럼프가. 그런데 지금 우리가 잘 버티지 않았느냐. 바이든이 들어섰는데 더 조직적으로 강화된다. 누군가 버텨야 될 거 아니냐. 그런데 그동안 잘한 사람이 시진핑 아니냐. 내가 계속 해야겠다라고 옆에서 이제 부채질을 하는 거죠. 그래서 그런 걸 가지고 움직이려다 보니까 경제가 정치화되는 경제 위기에 시진핑 리스크가
더해지면서 네. 지금은 정치적 리스크가 더 커진 그런 네. 상황이 돼버렸습니다. 네. 실제로 그 경제가 어렵다 이런 얘기 자꾸 보도하지 말라고 중앙선전부에서 얘기를 하고 있거든요. 네. 문건을 내려보냈습니다. 네. 지금 우리가 경제가 잘 되고 있고 통제 가능한 데 있으니까 그 자꾸 나쁜 거 얘기하지 말고 네. 기업이나 기업연구소, 뭐 정부, 지방정부 이런 데서도 경제가 잘 되고 있다. 통제가 가능하다라고 알려라. 그리고 네. 우리가 지난 5년간 탈빈, 그러니까 그 절대 빈곤 탈출에 성공했다. 네. 빈곤계층 없앴다. 네. 이런 걸 많이 홍보해라. 근데 마지막 말이 아주 핵심인데 네. 이 모든 것을 20차 당대회를 다 치르기 위해서 하는 거다. 이렇게 해놨단 말이죠. 그러니까 이게 명확하게 정치 지향적인 어떤 사회 안정 이거를 근저에 깔고 있는 거 아니에요. 그럼 이 자체만 보면 이거는 누가 봐도 정치적 리스크가 더 크게 작용할 소지가 있다 이렇게 봐야 될 것 같아요. 네. 제가 한 2012년, 13년에 중국 취재를 좀 몇 번 갔었거든요. 근데 그때 이제 우리 같은 이제 지상파 방송국이 취재를 가면 중국의 광천천국이라는 곳에서 네. 따라다니거든요. 네, 맞습니다. 저희를 약간 감시하는 거 아니냐 이런 생각이 좀 들 정도인데 제가 이 중국 경제에서 아주 비판적으로 기사를 쓰고 있는 걸 알고 있었어요. 왜냐하면 네. 제가 이 다큐멘터리라 충분히 절 따라다니면 알 수 있었는데 어떤 비판 기사를 써도 관심이 없더라고요. 왜 그러나 그랬더니 물어봤어요. 사실 좀 친해지니까. 우리 중국은 경제에 대해서는 너무 자신 있다. 네 마음대로 써라. 그거는 우리 문제가 아니야. 우리는 뭐 다른 문제, 뭐 정치 문제에 대해서는 네가 혹시 쓴 거에 대해서는 관심이 있지만 경제론 뭐 비판해봐 자신감이 굉장했거든요. 근데 중국이란 나라가 이 경제에 대해서 분명히 자신감이 과거보다는 떨어진 것 같은데 문제는 이렇게 뭐 여러 가지 뭐 지진율도 인하하고 뭐 별 방법을 다 쓰고 있단 말이죠. 이런 게 과연 중국 경제를 지금 살릴 수 있는 건지 아니면 이 방향 자체는 이미 정해져서 바꿀 수 없는 건지가 궁금한데요. 크게 두 가지 시각이 있습니다. 네. 한쪽의 시각은 중국 경제가 정부가 이걸 다 통제하고 있고 통제 가능한 범위 내에서 경제를 건전화시킨 다음에 제대로 발전을 할 거다라는 시각이 소수지만 있고요. 물론 이제 중국 학자 중에도 있습니다. 그런데 서방 학자들이나 대다수의 중국 학자들은 이런 지나친 압박은 중국 경제에 그렇게 플러스가 되지 않을 거다라고 얘기하는 사람들이 많이 있어요. 물론 그게 이제 중국 내에서는 밖으로 많이 안 나오죠. 이게 왜 그러냐 하면 지금까지 중국 경제를 이끌고 온 3대 축이라는 게 있는데 하나가 이제 수출이고요. 하나가 투자, 특히 이제 정부 주도의 고정자산 투자입니다. 또 하나가 소비란 말이죠. 내수. 중국이 강조하는 거는 국제 경기의 영향을 제일 적게 받을 수 있는 부분이 내수 시장의 활성화다. 네. 그래야 우리 스스로 우리끼리 그러니까 쉽게 얘기해서 이런 거예요. 뭐 아이폰이 아무리 많이 팔려도 샤오미나 화웨이가 중국에서 한 사람이 하나씩 사면 16억 대 아니냐. 네, 그렇죠. 유럽보다 더 크다. 네. 다시 말해서 외부의 영향을 최소화할 수 있는 내수 시장을 만들자 그랬는데 지금 문제가 작년 12월 달 1.7% 그 소비 성장률이 근데 11월만 해도 2.9%였었어요. 또 1%가 떨어진 거예요. 네. 그러면 이제 지금 춘절도 다가오고 예를 들어서 이제 중국 사람들이 연말 연시에 선물도 많이 하고 막 그런데 그게 이 제로 코로나 때문에 완전히 갇혀가지고 집 밖에를 못 나가니까 그렇죠. 물건을 사고 싶어도 사지를 못하는 거예요. 지금 그러니까 이런 그 구조에서 과연 이게 돌파가 가능하겠느냐. 네. 그래서 메시지를 주는 겁니다. 소비 심리를 회복시키고 지금 우리가 베이징 올림픽이나 이런 것 때문에 국가적 행사를 잘 치러야 돼서 이런 거고 그 다음에는 위드 코로나로 갈 거고 네. 그러면 이제 거기에 적절하게 확장 재정 정책이라든지 투자도 하고 이렇게 할 거다. 결과가 어떻게 나올지는 전혀 모릅니다. 그러나 한간에서 막 이제 그런 얘기가 있죠. 이렇게 옥죄 가지고 끝까지 갈 것 같다가 근데 그러지는 않을 것 같아요. 왜냐하면 네. 빅테크 기업이나 이런 거에 대한 제재도 중국 정부가 누구보다 잘 알고 있습니다. 빅테크 기업을 제재해가지고 국유 기업 가지고 다른 기업 가지고 중국 경제가 활로를 얻는다는 건 불가능하거든요. 안 될 것 같은데. 안 되죠. 그러니까 결국은 빅테크 기업을 일정하게 당이 관리하는 시스템을 만들어 놓고 그게 관리가 되든 안 되든 일정한 수준이 지나면 그네들이
투자를 하지 않으면 중국 경제가 살아나기가 어려운 거고 네. 미국 같은 데서는 그걸 알고 있기 때문에 그런 데 투자를 하죠. 네. 빅테크에는 투자를 합니다. 지금 중국의 빅테크 기업 주가는 저평가돼 있다라고 얘기하잖아요. 네. 자기들도. 네, 그렇죠. 최근에 그래서 엄청 떨어졌어요. 전체적으로 보면 그 외자 유입이 약간 감소세지만 네. 이런 빅테크 기업이나 이런 데는 바이든한테 미국 기업가 협회가 그런 얘기를 하는 거예요. 정확한 정책을 빨리 얘기해 줘라. 아, 네. 어떻게 할 건지. 그래야 우리가 투자를 할 건지 안 할 건지 알 거 아니냐. 그런데 그 미국도 중국의 빅테크 기업과 연계가 되지 않으면 사실 어려운 점이 사실 있잖아요. 그렇죠. 네. 그러니까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약간 한쪽으로는 눈을 감고 있는 거 아닌가. 이런 거를 본다면 아, 중국 경제가 완전히 이렇게 붕괴 상황으로는 가지 않을 거다라고 예측을 하는 겁니다. 네. 중국은 일단 그 1단계로 그렇게 하고 있는 걸로 판단이 됩니다. 네. 성장 말씀하실 때 이게 또 다른 굉장히 강력한 역할을 했던 것 중에 하나가 또 인구고 네, 또 그 네. 인구에는 생산 가능 인구가 늘어난 것뿐만 아니라 중국 같은 경우는 이 농촌 인구가 도시로 옮겨오면서 그렇습니다. 도시화를 네, 네. 겪었고 그게 중국 경제 성장에 큰 도움이 됐잖아요. 근데 그런 인구 측면에서 이제 더 이상 뭔가 바라기는 좀 어려운 상황이 되지 않나요? 그렇습니다. 인구 보너스가 이제 상실이 됐죠. 네. 사실은 중국이 갖고 있는 그 인구가 늘면서 얻을 수 있는 경제 성장 효과는 이미 한 5, 6년 전에 네. 이론적으로 상쇄가 됐고 그래서 뭐 2자녀, 3자녀 갖기를 하는데 그건 또 늦은 겁니다. 그러니까 지금 2자녀, 3자녀를 뭐 몇 년 전부터 해도 그 사람들이 생산 가능 인구가 되려면 15년, 20년 있어야 되는 얘기니까 이게 너무 늦게 한 거다. 그래서 인구 문제에 대해서 지금 굉장히 고민을 하고 있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중국은 1년에 1,000만 명이 넘는 네. 지금 그 고용을 해야 되는 거예요. 이 네. 고용 인구가 너무 이제 고용 와. 창출을 하려면 지속적인 네. 외자가 유입이 돼야 되는데 이게 네. 제일 고민인 거죠. 고용이 안 된 사람들은 바로 사회 불만 세력이 되는 게 일반적이거든요. 네. 중국의 그 탕핑족 이런 예, 것들이 그게 바로 그런 그 거죠. 대표적인 그런 겁니다. 그러니까 뭐라 그래도 안 듣는 거예요. 네. 거기다가 더 지금 안 좋은 거는 중국이 사회주의 국가고 인구 대국임에도 불구하고 아주 이상한 현상이 나타났던 게 한 20년 전부터 노령화가 시작이 돼서 네. 청년 인구보다 노령 인구가 훨씬 많다는 거죠. 노령 인구가 많다는 거는 젊은 인구들의 노령 인구에 대한 부양비가 늘어난다는 거고 국가의 복지 비용이 늘어난다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렇죠. 결국은 이런 인구에서 얻을 수 있는 이런 어떤 보너스 그 인구 장점들은 이제 없어졌다. 네. 그렇다면 이거를 어떻게 고도화해서 쓸 수 있는지가 고민인데 그게 바로 교육이란 말이죠. 아, 네. 교육을 시켜서 그 산업을 고도화시키고 네. 이런 쪽으로 나가야 되는데 이것도 지금 사실 쉽지 않은 거예요. 네. 사교육 시장 다 때려잡았죠. 그것도 언제까지 그럴지는 모르겠지만 뭐 가우투 이런 데 학비를 못 받게 만들고 막 그랬던데요. 뭐 그러다 보니까 이런 부분을 어떻게 풀어가야 될지가 지금 이제 중국 경제가 제일 고민하는 거고 네. 결국은 이제 시진핑 체제가 어떻게 가든 간에 경제에 관해서는 네. 지금과 같이 당 일변도의 정책으로는 당 자본주의라는 신조어가 나왔습니다. 네. 국가 자본주의가 아니고 당 자본주의. 당 자본주의 이런 메커니즘 가지고는 이걸 풀 수가 없다. 그래서 경제는 최대한 시장에 맡기고 네. 그리고 중국 경제가 지금까지 성장한 것도 세계 속의 중국이었기 때문에 성장한 거니까 네. 독불장군으로 가지 말고 세계와 호흡하는 분업 체계를 다시 구성해야 된다. 네. 근데 이거를 너무 자기중심적으로 가려고 그러니까 이제 미국이나 이런 데서 이 소실 뭐 그거는 미국이 의도적으로 한 것도 있습니다만 중국을 배제한 글로벌 공급망을 만들려고 하고 중국은 거기에 저항을 하고 이런 이제 일종의 지금 조정기를 거치고 있는 거거든요. 네. 그래서 이 인구 문제와 더불어서 이런 복합적인 리스크들이 지금 중국을 강타하고 있다 이렇게 보면 될 것 같아요. 이 가장 궁금한 중에 하나가 사실 중국에서 그동안 40년 동안 경제 위기 한 번도 없었던 건 국가 주도로 정말 그렇죠. 주도 면밀하게 뭐 지금까지 잘해왔던 건 분명한데 이 말씀하신 것처럼 빅테크 산업이나 이런 것들이 과연 국가가 이게 주도해서 안 된다는 거 진짜 누구나 다 아는 거잖아요. 네. 그러니까 지금 중국이 만들고 싶어하는 건 어쨌든 미국도 언젠간 이기는 그런 나라를 만들고 네, 싶을 네. 텐데 지금 체제로 안 되고
이런 관계가 결국은 중국 경제의 성장의 한계를 만들어내는 게 아니야. 국가 주도가 과연 앞으로 2020년대 이후에도 먹히겠느냐 하는 게 시장의 의구심을 계속 주고 있죠. 예, 시장의 의구심도 있고 중국 내부의 의구심도 굉장히 큽니다. 그 네. 부분에 관해서는 과거의 성장이라는 게 그동안 중국이 하지 않았던 개방, 개혁, 그다음에 새로운 시스템의 도입 이런 것 때문에 이루어진 거란 말이죠. 네. 그런데 그게 어느 정도 성장했다고 그거를 이제 중국 모델이라는 표현을 쓰는 네. 거예요. 자기들은 중국 모델의 성공으로 판단하고 이제 그 중국 모델을 근거로 더 중국적 모델을 만들겠다는 게 시진핑 생각입니다. 네. 무슨 얘기냐 하면 원래 중국이 사회주의 국가다. 사회주의 국가인데 그전에 사회주의를 제대로 할 수 없어서 우리가 중간에 시장 경제를 도입하는 개혁 개방 정책을 했고 그게 성공이 됐으니까 이제 다시 원래 사회주의 국가로 가야 된다. 그래서 내놓은 게 이제 공동의 부유란 말이에요. 네. 근데 이 사회주의를 어떻게 달성할 것이냐. 이게 과거와 같은 형태로 달성하기는 이미 어려워졌잖아요. 지금 네. 개혁 개방의 성과 때문에 이렇게 된 거란 말이죠. 그런데 개혁 개방의 성과를 다시 원상태로 돌려놓고 그 결과만 가지고 다시 사회주의를 하는 게 과연 말이 되느냐 논리적으로 이런 거에 중국도 지금 고민에 빠져 있습니다. 완전 모순이에요. 뭔가 예, 그게 모순이죠. 그냥 듣기에도 이게 되게 헷갈리잖아요. 그래서 그런데 시진핑은 이런 생각을 하고 있는 것 같아요. 사회주의는 사회주의성이라는 게 있어야 되는데 네. 그러면 그거는 국가가 주도하고 국가가 통제하는 메커니즘이 기본인데 어떻게 민간 기업이 자본을 가지고 사회를 좌지우지하느냐. 그럼 속으로는 무슨 생각을 할까요? 야, 이게 이러다가 공산당보다 힘 더 세지는 거 아니야? 네. 이런 생각을 할 거란 말이죠. 그 게임 규제 같은 것도 그렇게 해석하시는 분들이 많아요. 이제 청소년들이 게임을 하는데 네. 게임 하지 말라고 그러니까 부모들은 좋아해요. 아, 예, 그렇죠. 좋아하는데 게임 산업은 밑을 노릇이고 근데 아, 더 근본적인 걸 따져보면 네. 친구들이 게임을 하면서 이제 SNS를 많이 하잖아요. 네. 그러다가 이 게임이 자기 왕국이 되는 거예요. 게임이 왕국이 되고 그래서 게임 회사가 어떤 소재의 컨텐츠를 만들어서 가면 네. 그쪽으로 오리엔트가 될 거 아니겠습니까? 그러면 이게 뭐 민주 자유 이런 게 알게 모르게 싹 거기로 갈 수 있거든요. 아, 그래서 게임을 또 규제하는 그래서 거군요? 네. 더 궁극적으로는 게임 규제는 그런 쪽에까지 생각을 쓰고 있다. 그래서 이런 흐름들을 저는 이제 정치 경제학을 공부하고 공산당 공부하는 사람이니까 네. 이게 보면 이념적으로 단순하게 경제에 대한 이런 것보다 그 하나 한 커플 더 들어가면 그런 계산까지도 하고 있다. 이게 저는 시진핑 리스크의 핵심이다 이렇게 판단을 합니다. 이 중국 정부는 그런 거 다 계산하니까 머리 좀 아프겠네요. 진짜. 궁금한 것 중에 하나는 진짜 이런 것 같습니다. 이제 우리가 이제 한번 터키 에르도안 얘기를 한번 하신 적이 있었는데 에르도안 같은 경우 경제적으로 치적이 굉장히 좋았을 때는 온갖 뭐 독재적인 조치를 취해도 인기가 안 떨어지다가 최근에 경제가 망가지니까 바로 인기가 떨어지면서 막 요즘에 지지율이 급락하더라고요. 네. 근데 중국도 비슷한 그런 특징을 갖게 되지 않을까. 예를 들어서 경제가 계속 좋으면 그래 뭐 독재 뭐 좀 받아들일 수 있지, 용납할 수 있어 이렇게 생각하더라도 제 아무리 이제 중국에서 막 철저하게 어렸을 때부터 교육을 해서 무조건 국가에 충성해라 이렇게 가르쳤다 하더라도 당장 이게 먹고 사는 게 예전 같지 않으면 뭐 성장률이 뭐 과거에 10% 넘다가 점점 떨어져서 뭐 예를 들어 뭐 지금 5 정도로 추측하고 있지만 이대로 가면 2-3%대로 떨어질 수도 있고 그러면 또 어떻게 정치에 영향을 미치게 될 것인가 궁금하거든요. 당연히 있습니다. 우리가 한 가지 중국 정치를 보면서 다른 나라하고 다르게 생각해야 될 게 기본적으로 이제 사회주의 시스템이라는 게 우리가 일반적으로 겪지 않은 건데 또 하나는 뭐냐면 중국은 공산당이 통치하는 국가란 말이죠. 그러면 예를 들어서 시진핑이 됐든 뭐 등소평이 됐든 누가 됐든 이 사람들이 다 공산당이라는 거죠. 네. 예를 들어서 우리처럼 A당, B당, C당이 있는 게 아니고 미국처럼 민주당, 공화당이 아니고 민주당이 못하면 공화당이 하고 네. 국민들이 선택하는 게 아니라 공산당 안에서 스스로 선택을 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공산당 체제는 얼마든지 갈 수 있는 거예요. 그러나 시진핑은 바뀔 수 있는 거죠. 네. 근데 이미 막 그 독재 체제 비슷하게 만들어놔서 예, 만들어놔서 지금, 이제 네. 겁이 나서 말을 못하는 네. 건데 예를 들어서 이제 우리가 지금 중국이 뭐 5명의 지도자를 거쳐서 지금 시진핑까지 왔다. 모택동, 등소평, 강택민, 후진타오
그다음에 시진핑까지 왔다 그러는데 이 중간에 두 명의 총서기가 있었습니다. 하나가 호요방이라는 사람이고 후야오방, 하나가 조자양이라는 사람이에요. 네. 여기도 아주 잘 훈련된 전형적인 공산주의자, 사회주의자고 네. 특히 후야오방은 등소평보다 더 강력한 개혁개방 정책을 추진하던 사람이에요. 네. 실제로 그 등소평에 상당히 많은 이론들이 후야오방 거란 말이죠. 네. 그런데 이게 지나치게 가서 공산당의 통치 지위를 위협을 하고 공산당이 중국의 유일 정당으로서 정권 유지하는데 어렵게 된다라면 읍참마속이라는 표현을 쓰죠. 자기네들은 조정과 타협이라는 이름으로 갈릴 수 있는 겁니다. 자, 지금 시진핑이 저렇게 하는 것도 마찬가지예요. 지금 거기에 가장 큰 근거는 뭐냐 하면 경제가 계속 발전하고 미국과 어깨를 나란히 하면서 세계적 국가로 간다는 걸 전제로 하는 겁니다. 네. 만약에 경제가 어려워지고 미국한테도 안 되고 그러면 굳이 시진핑이 해야 될 이유가 상대적으로 없는 거죠. 최악의 시진핑 시스템이 잘못되면 시진핑이 물러나는 경우도 있을 거고 아니면 앉아도 힘을 빼는 경우가 있을 거고 아니면 지금같이 계속 몰고 나가가지고 완벽하게 휘어잡는 경우가 있을 거고 이 완벽하게 휘어잡으려면 두 가지 경우가 전제돼야 된다. 하나가 경제가 지속 가능한 발전을 해야 되고 하나가 미국과의 갈등을 스스로 잘 돌파해야 된다. 그런데 이게 두 개가 다 쉽지 않다. 그렇다면 지금까지 해온 것 때문에 시진핑이 한 번에 완전히 물러나거나 이러기가 어려우니까 이게 이렇게 간다면은 일정한 계파 조정 이런 것들이 가능하지 않을까 이렇게 현재로는 볼 수 있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이 듭니다. 예. 자, 이렇게 중국에 대해서 좀 간단하게 좀 알아봤는데요. 중국이 이제 다음 달에 이제 베이징 동계 올림픽을 치른 다음에 그 다음에 이제 또 국제 정세가 크게 흔들 것이다. 특히 동아시아 정세도 그렇지만 우크라이나뿐만 아니라 전 세계가 정말 복잡하게 돌아가고 있는데 중국을 중심으로 과연 세계 정세가 어떤 식으로 돌아가고 있는지 어떻게 우리가 파악을 해야 되는지 좀 더 자세히 2편에서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잊지 말고 구독과 좋아요, 알림 설정해 주시면 다음 편에서 뵙도록 하겠습니다. 그냥 이 상태로 놔두면 또 한국이 가운데서 굉장히 어려운 상황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미사일을 쏘는 거예요. 과연 중국이 그 카드를 지금 쓸 필요가 있을까?